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예술은 이제 선사시대 예술이었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가르는 구분은 문자죠. 오늘부터는 이제 문자가 있는 시대, 말하자면 문자로 그 이야기가 기록된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사시대 때 그 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주술적 기능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역사시대로 돌아서면서 문명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술이라는 건 이제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왕궁에서는 그 무당을 들이지 못하게 돼 있었죠. 그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무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심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화된 종교는 그 주술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그 주술의 대상이었던 예술이 역사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처럼 미적인 감상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술을 갖다 미학적 대상으로 이렇게 감상하는 문화 같은 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철저하게 그 종교적 기능에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 예술의 경우에도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신상은. 하지만 다른 한편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 신상의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평가하고 또는 비평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가령 이제 우리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아파트인데 거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걸려 있는데 이게 원화도 아니고 이렇게 자수를 뜬 거거든요. 자수를 뜬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색감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치겠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좀 떼어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안 어울리기 때문에 떼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명색이 전공이 미학인데 저런 걸 갖다 그려놓고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보고 나의 미감을 의심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못 떼어냅니다. 그걸. 왜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거든요. 딱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순전히 미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우리 어머니의 미적 관점은 별거고 종교적 대상, 숭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신성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리스 예술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예술 같은 게 그게 없고 주로 이제 종교적인 경배의 대상이었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이집트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예술을 이루는 원리 또는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스케치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색칠을 하죠. 맞습니다. 형하고 형태하고 색. 이게 이제 그림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인데, 앞에 이제 앞으로 할 세 번째 강의까지는 앞으로 이제 세 번의 강의가 이어질 텐데 거기서는 주로 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형을 만들어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려면 먼저 그 비례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유명한 그 미술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례론. 비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의를 하자면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체가 딱 있으면은 비례가 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딱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나는 허리가 너무 나온 것 같아. 나는 다리가 너무 짧어. 라든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비례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비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아름답게 보이는, 사실은 인체만이 아니라 원래는 자연 대상 모든 것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체의 각 부분과 부분 사이의 비례 관계 있죠. 수적인 비례 관계. 그걸 비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소가 아니라 예술적인 묘사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 그러니까 어떤 신체를, 바깥에 있는 신체를 우리가 그림으로 옮겨 놓을 때 그때 적용되는 부분과 신체의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마 7등신이니 8등신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비례론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8등신 그러면은 뭡니까? 뭐와 뭐예요?
머리와 전체 신체가 1대 8이거든요. 그게 근데 역사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시대는 1대 7, 7등신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어떤 시대는 1대 8.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마네리즘이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르네상스 다음에. 그때는 인간 신체가 막 이렇게 길게 늘어납니다. 엘그레코라는 사람 그림 보면 길쭉하죠. 그때는 1대 10까지 가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 아름답게 느끼는 비례 관계는 변하지만은 어쨌든 형을 만들 때 핵심적인 게 인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능한 아름답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단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때 그때 그걸 갖다 정해 놓습니다. 예컨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예컨대 머리와 전체 신체가 뭐 1대 7이다, 1대 8이다. 그다음 팔 길이는 몇 대 몇이다. 이런 것들 딱 정해 놓은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건 고전주의 시대 때 들어오면 의미가 변화해가지고 인체 비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 창작하라는데 뭐 주제, 제재, 소재, 기법 이걸 총칭하는 게 보통 캐논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원래 캐논이란 말은 그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인체 비례 그걸 갖다 캐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객관적 비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작적 비례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 비례,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지만은 그 다음에 제작적 비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객관적 비례라는 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실물의 비례를 갖다 객관적 비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들을 보면 정말 쫙 보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너무나 똑같이 그린 그림 있죠. 그런 걸 자연주의적 묘사라고 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묘사할. 그런 자연주의적 묘사 같은 경우는 객관적 비례를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현대예술 보세요. 인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가분수를 만들죠, 막 가끔가다. 일부러 막 크게 키우죠. 도저히 인간 신체가 저럴 수 없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기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례를 막 사용하죠. 그건 바로 제작적 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비례론과 관련한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름은 대학인 뭐한데 모 대학의 이사장이 그 대학에 있는 미술대에 있는 그 교수한테 조각을 하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자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 객관적 비례 있죠. 있는 신체를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좀 유행이 지났잖아요. 현대예술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의 그 인체 비례를 갖다 1대 4 또는 1대 5의 그 가분수를 이렇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사장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아니, 여자라면 모름지기 8등신이어야 되는데 저게 뭐냐. 교수한테 와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늘씬하게 만들어라. 근데 교수님은 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명색의 예술가인데.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사건, 이제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때 바로 그 총장님이 갖고 있는, 아니, 그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객관적 비례론입니다. 반면에 그 예술대 그 교수님이 그 적용했던 그 비례론은 바로 제작적 비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술의 양식을 좀 대충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객관적 비례를 따르는 예술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르네상스 예술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예술 보면은 막 너무나 똑같잖아요. 뭐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그림 보면 정말 사진을 찍어놓은 듯이 똑같죠. 또는 그 전에 그리스 예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상들 보세요. 정말 거기다 뭘까요? 이렇게 그 석회석이 아니죠. 대리석을 유기물 말하자면 그 단백질로만 딱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막 살아 움직일 듯하죠. 그건 바로 객관적 비례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세 예술 같은 경우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뭐 이렇게 상반신이 너무 길고 하반신이 너무 작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중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체 비례는 거의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정말 가가지고 사람 막 측정을 하거나 이걸 전혀 안 해요. 그냥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현대 회화에서도 예컨대 피카소의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막. 크기도 엉망진창이고 막 얼굴이 이만하고 몸은 요만하고 그건 바로 이제 제작적 비례를 따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그 객관적 비례하고 제작적 비례가 딱 행복하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비례를 따르게 되면 그림이 정말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자연주의적 묘사가 되고요. 제작적 비례를 따르면 그림이 일종의 구성이 됩니다. 컴포지션 또는 굉장히 디자인, 그러니까 고도로 양식화된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집트 예술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일단 이집트 예술 하면 딱 떠오르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새를 그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릴 것이다. 인체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것이다. 이렇게 상이 딱 오죠. 그 특유의 그건 그 예술이 굉장히 고도로 양식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걸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구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예술을 가만히 보면 또 얼추 인체 비례랑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맞아 떨어진 예술. 그게 바로 이집트 예술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가들이 예컨대 내가 저기 앞에 모델을 보고 있어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화판에다 그 모델을 옮겨놔야 됩니다. 저기 인체가 있고, 모델을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체 비례를 한번 정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측정하겠죠. 가령 이제 뭐 잘생긴 여자들 또는 잘생긴 남자들 있잖아요. 몸이 잘 빠진 남자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평균치 같은 걸 낼 수 있죠. 평균치를 내면 이 아름다운 여자들 또는 아름다운 남자들 그래 몸을 보니까 대개 치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치수를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캐논을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캐논을 만들어 놓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저를 한번 보세요. 제 팔 길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팔 길이가 이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를 잰다 하더라도 달라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된다는 거죠. 다리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이렇게 했을 때, 요 다리와 이 다리 길이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세를,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자세를 취할 때마다 우리가 신체가 딱 뭐 치수를 정해놨다 그래가지고 그 치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수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캐논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동작에 따른 그 신체 지절의 그 길이의 변화, 이걸 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대충 1m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1m로 보이죠? 근데 이걸 마다 회화를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갖다 1m 길이로 했는데,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앞에서 보시면 길이가 어떻습니까? 짧아 보이죠? 이게 단축법이라고 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럴 때 길이가 다르고 요 때 길이가 다르고 계속 달라지거든요. 또 어쩔 거란 말입니까? 이런 거 묘사할 때는 캐논이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가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령 작은 대상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거대한 대상을 만들어 놨을 때 가령 피디아스가 만든 제우스상이라는 게 아마 12m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가 어디서 봅니까 우리는? 아래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1대 8을 적용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8분의 1이잖아요. 근데 아래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이겠죠. 그걸 갖다가 그리스 예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피디아스 같은 경우를 갖다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철학자 플라톤 같은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건 아름다워 보일 뿐이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플라톤 사람 같은 사람은 미란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 그게 미인데 비례를 일탈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례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비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았죠. 아름다워 보이질 않거든요. 1대 8이어야 되는데 작아 보이니까 그걸 갖다 캄플라주 하겠으면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예? 3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럼 이집트 예술가들은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개 다 동작이 뭡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우에도 다리를 이렇게 벌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붙이고 있거나 그러니까 몇 개 자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캐논으로 만들어 놓기가 쉬워요. 캐논으로 딱 만들어 놓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이거는, 좀 전에 것은 이제 원본이 만약에 색이 바래거나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뜬 거고, 이건 원본 그대로거든요. 이 색채감 그대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 특징이 있죠. 그리스 예술, 이집트 예술을 보게 되면, 얼굴은 어디로? 옆으로 향하고, 이거 팔은 다시, 이거 예컨 이상하죠?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 발은 다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런 자세.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단축법을 피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성의 원리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그겁니다. 이런 고려들. 예컨대 보는 시각에 따른 변화들 같은 걸 고려하지 않으려면 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게 되면 코가 짧아 보이죠. 그 다음에 옆이 역시 인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실루엣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내 가슴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슴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은 앞에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발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묘사가 나타나냐면 이런 묘사가 나타나요. 앞에서 모습 있죠? 짧아 보이죠, 이게? 짧아 보이는데 이집트에서는 발 길이가 왜 30cm죠? 그럼 30cm 그대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깨 넓이가 있죠. 그 넓이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얼굴도 있죠. 그게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를 선택하다 보면 정면성에 원래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 조카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4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 근데 재밌게도 이 친구도 똑같이 그리고 있죠. 얼굴은 옆을 보고 있고, 가슴은 앞을 보고 있고, 발은 또 옆을 보고 있고.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렇게 묘사의 필연성인지 몰라도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그때 깔깔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야, 이거야말로 정면성의 원리다. 어쨌든 이집트 예술가들이 정면성의 원리를 취한 건 바로 그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아블이라고 하죠. 변수를 피하고 상수만 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보면 자세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가 몇 개 나오는데 딱 앉은 자세, 선 자세죠. 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발을 모으고 있고 저긴 벌리고 있고. 이것도 이 사람들은 모듈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모눈을 먼저 이렇게 그려요. 모눈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 대상들을 그려놓는데 이 경우는 보통 저게 뭐냐면 발을 벌렸을 때는 모눈이 10개. 발을 갖다 모으고 있을 때는 4개에서 내지는 5개.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편해요. 작업을 하기에. 왜냐하면은 어떤 자세, 누구의 신상을 어떤 자세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이냐. 그럼 모눈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확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묘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 크기는 이 모눈이 22개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22개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발을 벌렸죠. 발 벌린 것은 대략 10에서 11 사이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게 되면 4에서 5 모듈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듈을 사실은 누가 사용했냐면 여러분들 르네상스 화가들도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생대회 나갔을 때 보면 미술반 애들이 뭐 있으면 도구 갖고 있죠. 화판에다가 모눈 막 그려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로 모눈이 쳐진 거 있죠.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과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그 미술반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그건 뭐냐면은 그 르네상스 화가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창작의 원리다라기보다 전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끼는 원리예요.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베껴서 화판에 옮겨놓는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모눈에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성의 원리다라는 거죠. 이게 딱 만들어지고 저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도 몇 가지 합의만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캐논이 한번 정해지죠. 그럼 예컨대 창작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아까 캐논을 측정을 해서 캐논을 만들었다 그러죠. 캐논을 인풋을 시키는 겁니다. 캐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했냐면은 신상을 만들 때 2개의 도시에서 만들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예술가가. 예컨대 뭐 스핑크스산을 만드는데 또는 뭐 파라오의 신상을 만드는데 너는 상반신을 담당해. 나는 하반신을 담당할게. 자세는 서 있는 자세야. 딱 해놓죠. 2개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2곳에서 만들어가지고 모아와서 딱 맞추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라는 게 변화할 요소, 변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변하지 않는 것들만 묘사하게 되니까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 이집트 예술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집트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기를 보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정면상의 원리가 파괴됐죠? 파괴가 됐죠? 그리스 예술과는 거의 똑같죠? 왜 그러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도 정면상의 원리를 파괴하고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 예술 보면 굉장히 양식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특징만 있잖아요. 왜? 개별적인 특징이 안 살아나죠. 그래서 파라오 상들 보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람세스 3세건, 투탕카멘 왕이건 다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초상 조각을 하잖아요. 초상 조각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옆집 아저씨입니다, 정말.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현상수배 전단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특성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건데 단지 만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술에서는 제가 독일말을 쓸게요. 왜냐면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쿤스트는 예술이란 말이거든요. 쿤스트, 볼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쿤스트는 영어로 아트고 볼렌은 영어로 will이에요. 의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퀸에는 독일말로 캔이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우리 흔히 착각하기 싶은데 이집트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묘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 will이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예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못 그린 것처럼 보이죠. 그건 왜냐하면 퀸의 문제보다 뭐냐면 볼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세를 묘사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 현세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점점 퀸의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그릴 필요가 없어서 똑같이 안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 똑같이 그리는 기술이 어떻게 돼요? 잊혀지죠. 그래서 한 700년쯤 지나면 완전히 다 잊혀지는 거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걸 되찾는데 300년이 걸려요. 예컨대 지오토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약 300년의 기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비례론, 고대의 비례론을 다 되찾고 또 원근법을 또 되살리고 이게 300년이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냐 의지가 바뀌었거든요.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근데 뭐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퀸엔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잊혀져가지고. 그걸 되찾는 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적 묘사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능력은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집트 예술에 나타난 예술 의지라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현실의 가변적인 동작들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변화한다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 변수와 상수를 배우죠. y = ax 할 때 a는 상수고 x는 변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변수를 묘사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고 상수만 묘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차원 공간의 환영을 만들어낼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현세가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현세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감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그림을 아시겠지만 이 팔과 이 팔은 사실은 좀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이렇게 보이죠, 왜? 아까도 왜 여신이 이렇게 오시리스 신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두 날개로. 이 두 날개와 신과 이쪽 날개. 그런 공간이 꽤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죠. 즉 색종이로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죠. 3차원 공간의 환영이라는 걸 이 사람들 피하려고 했던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묘사되는 장면도 뒤에서 묘사되는 거 있죠. 그럼 그냥 배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를 안 해요. 앞에서 일어나는 것만 묘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묘사한 몸이다라는 걸 보면 지금 여기에 살아서 움직이는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입니까? 앞으로 내세에 가서 살 그 몸이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움직이는. 즉 현실은 뭐냐면 항상 특정한 구체적인 동작이 있잖아요. 내 몸은. 근데 이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은 지금 여기 특정한 순간의 몸의 동작이 아니라 내가 내세
가서 되찾을 몸. 그래서 그 어떤 동작이라도 할 잠재성이 있는 그런 몸이에요. 어떤 동작이라도 할 잠재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이집트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묘사된 그 신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카라는 영혼이 있었대요. 이 카라는 영혼이 다시 그 육체랑 결합할 때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니까 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육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이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 묘사할 때도 인간 신체가 이렇게 되면 뭡니까? 팔이 하나 날아가잖아요.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라는 신체가 돌아와가지고 온전한 몸을 유지할 수,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집트 왕이 즉위해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거잖아요. 30년씩 40년씩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내세라는 것들, 영원한 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국가적 대사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현세를, 내세가 이렇게, 뭐랄까, 현세 위에 내세의 그림자가 이렇게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 의지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술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뭘 추측할 수가 있냐면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아까도 그때 인풋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버리죠. 이런 문화에서 그럼 예술가가 개성을 발휘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술가가 개성을 발휘할 틈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창작이라는 건 개인적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캐논이 한번 딱 정해지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 번 변하기도 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이 그냥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뭐냐. 그리스 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부여해주죠. 하지만 여긴 창작의 자유가 없죠. 그리스는 민주주의 사회죠. 저기는 뭡니까? 전제주의 사회죠. 바로 그겁니다. 보수적인 전제주의 사회와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 민주주의 그리스 사회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예술 창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집트 예술과는 정반대의 극에 서 있는 그리스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